어느덧 트랙2의 마지막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탈중앙화 시대의 도래, DID를 통한 데이터 주권 회복을 주제로 강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류혁곤 아이콘루프 CTO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콘루프의 류혁곤입니다. 원래 저희 대표이신 김종엽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이콘루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콘루프는 2016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회사이고 100여 명 정도의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 개발자들이 이제 종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렇게 100명 이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에는 거의 드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팀들이 보통은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 같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데, 저희는 2016년부터 루프체인이라고 불리는 저희 자체 솔루션을 만들어서 자체 블록체인으로 금융투자협회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서울시 블록체인, 그리고 라인과의 조인트 벤처, 교보생명 같은 다양한 곳에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이란 블록체인은 국내에서 이제 블록체인 시가총액, 암호화폐 시가총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50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100위에 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는 거는 일단 탈중앙화 시대를 도래하게 되는데, 이 탈중앙화 시대의 그런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I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 또는 IT 공룡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있어서도 이 회사들은 최고의 매출, 그리고 최고의 매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지금 2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들 이제 적자나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 업체, 제가 플랫폼 업체라고 부르는 이런 기업들은 그 매출이 상당히 최고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잘 되고 있는 거는 분명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이 강조화되고 IT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IT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IT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유저가 3억 5천 정도 되고 동시 접속자 수가 1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고 광고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이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결제를 자기들 걸 쓰지 않고 애플이나 구글 걸 쓰지 않고 독자적인 걸 썼다고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게임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배달앱 시킬 때 배달의 민족이든 요기요든 배달통이든 이런 배달앱을 사용하게 되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수료 개편 논란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죠.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최근에 배달의 민족도 같이 인수하게 돼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9%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어지는 상황이죠. 경쟁이 없어지니까 배달의 민족에서도 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상공인들의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랑 이게 겹치면서 지자체에서도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 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문제들까지 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시점에서 수수료를 개편하고 수수료가 다른 것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도 왜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수수료 정책을 취소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어하는 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 플랫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올해 이것도 여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트위터의 계정에 그 유명인사들 트위터 계정에 이 해킹을 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약 비트코인으로 12만 달러 이상 이제 송금이 되고 탈취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가능하냐?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개인들이 아니라 해커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보면 그 트위터 내부 직원의 로그인 정보를 도용해서 이제 개인들의 그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랑 상관없이 나의 계정이 그 트위터 같은 업체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제 막 수정이 되거나 뭐 사용이 되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고 해서 이 앱은 이제 뭐 페이스북에 보면 보통 뭐 이런 퀴즈를 내고 네 성격이 어떤 타입이고 혈액형이 어떤 타입이면 이런 거다라는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 일종의 그런 종류의 앱이었습니다. 이 학문적인 목적으로 2014년에 이제 했었고 한 27만 명 정도가 이게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참여할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냥 그 설문에 대한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모르게 그 정치적인 심리, 성향, 성별, 나이, 출신 나이, 그리고 페이지 좋아요 누르는 횟수 이런 것까지 다 수집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참여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8,700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대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같은 데 활용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다 누출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무역협회에서는 이런 문제 삼아서 이제 6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6조 원이 페이스북 전체 매출에서 보면은 세 발이 핀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이 6조 원으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면죄부를 샀다라는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법이 이제 유럽의 GDPR입니다. GDP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해서 이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의 4%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벌금 부과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라든지 플랫폼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플랫폼의 플랫폼 이용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플랫폼 이코노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떤 유틸리티나 컴포넌트나 어떤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급자한테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또는 수요자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서 두 사이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쉽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수요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자도 여기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공급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수요자도 많아집니다. 그게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한쪽이 많아지면 다른 쪽이 많아지고 또 한쪽이 많아지면 다른 쪽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계속 성장해가는 그 플랫폼의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계속 많아져서 플랫폼이 이제 그 우월성을 가지게 되고 이제 도미넌스 가지게 되면은 이 플랫폼이 힘을 가지게 되고 이 플랫폼은 공급자한테 고객,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결국은 어떤 그 수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페이버를 고객들한테 제공해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수요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공급자가 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죠.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아지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크게 반길 만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중앙화된 플랫폼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최초에는 그 사용자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플랫폼에서 노력을 합니다. 뭔가 페이버도 많이 주고 베네핏도 많이 주고 하는데 결국 이게 플랫폼이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되면은 더 이제 그런 페이버를 준다기보다는 이 사용자들한테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이 플랫폼 업체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을까,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급자 입장 또는 개발자나 뭐 크리에이터나 비즈니스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수요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고객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협업을 하다가 이제 플랫폼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그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플랫폼 업체가 그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그 영역에 포함되면은 이런 서드 파티의 협력하는 업체들이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경쟁자가 되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포트나이트가 결국은 그런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랑 어떤 그런 결제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다가 애플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옐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옐프는 미쉐린 가이드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이 옐프의 그 검색 내용을 구글 검색에서 보여주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옐프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에서 이 옐프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글 검색이 양이 많아지고 구글 플레이스나 구글 리뷰 등 같은 이제 컨텐츠들이 구글 쪽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 상태로 돌아가게 된 거고요. 경쟁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옐프를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빼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글이. 그죠? 그렇게 되면서 옐프는 이게 그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자들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거 분명히 사용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구글한테 얽매여서 구글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낳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플랫폼만 제공하고 그 위에 수요자랑 공급자들이 서로 이제 그 트랜잭션을 내면서 거래를 하면서 뭔가 막 만드는데 플랫폼이 어떤 좀 과다한 불로소득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플랫폼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가져간다라는 게 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문제를 이제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는 이 오너십의 부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너십의 부재, 간단히 표현하면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내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 계정은 제 거일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일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문제입니다. 내 계정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맡겨둔 거죠. 페이스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개인정보도 이렇게 어떤 해커에 의해서 도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오너십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검색 기록이라든지 뭐 거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오너십에 대한 부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들이 그런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거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거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일로에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관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에 계속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반이 되는 게 이 아이덴티티, 계정, ID입니다. 그래서 이 ID가 근본적으로 그 소유 오너십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거를
플랫폼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추진한 게 이제 DID, 탈중앙화된 ID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하면, 아이덴티티는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이덴티티이고, 좀 더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unverified identity transaction이랑 verified identity transaction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unverified identity transaction은 뭐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대면하는 오프라인 자리에서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저는 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가 홍길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서 뭐 나중에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을 믿는 거죠. unverified identity transaction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verified identity transaction은 이제 신원의 증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뭐 가장 단순한 예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술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을 내고 내가 승인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verified identity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아이덴티티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주민등록증이든 운전면허증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발급하는 거랑 사용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증 뭐 이게 경찰청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받고 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그게 내가 승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그 술을 사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퀴지션이랑 프리젠테이션이랑 전혀 별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오소라이제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제 그 자기가 아이디를 확인하는 얘기죠. 이게 결국 발급받는 얘기고요. 오소라이제이션은 인가를 받는, 허가를 받는 얘기인데, 뭐 술을 사도 된다라는 걸 허가를 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오소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서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도,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 늘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담배를 살 수 있는 매점 가게가 늘어난다든지 하더라도 이 신분증 하나만 받고 있으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그런 부담이라든지 버든이라든지 그런 오버로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을 하고, 그리고 신분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노출될 염려가 없는 거죠.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는 거고, 내가 이 신분증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컨트롤러블 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이 아이덴티티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오프라인에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실물을 가지고 말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디지털은 신물을 일단 전달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마다 회원가입을 하고 자기 이름을 적는 거죠. 이름도 적고 뭐 전화번호도 적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적으면 unverified identity transaction이 되는 거고, 여기에 나는 네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겠어, 또는 네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 인증을 받는, 전화번호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메일 인증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이제 그 verified transaction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서비스마다 다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 적어주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이 주민등록증을 이쪽 A 편의점에도 맡겨놓고, 저희 편의점 맡겨놓고, 병원에도 맡겨놓고, 다른 이제 약국에도 맡겨놓고 뭐 이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아이덴티티니까 원본 사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아이덴티티를 계속 맡겨놓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편의점 갈 때마다 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이덴티티 내 거를 보여주면서 그게 저장되어 있는 거랑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 디지털에서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죠? 이걸 이제 저희는 아이덴티티 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덴티티 1.0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카운트 크리덴셜, 이게 증명서,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민등록증을 또 사용하고자 하는 리소스나 서비스한테 보여주고, 그 서비스나 리소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디렉토리의 정보랑 비교해서 맞으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맞구나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이덴티티 2.0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현실 세계에 맞춰서 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아이덴티티 2.0입니다. 이거는 크리덴셜 발급이랑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거랑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거랑 분리하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고요.
크리덴셜 프로바이더가 이제 주민등록증이든 운전면허증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데고 이걸 한번 받아서 여러 서비스에 여러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클립아트를 보시면 굉장히 올드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클립아트인 거죠. 파워포인트 예전 버전에서 사용되는 클립아트인데 그만큼 이 아이덴티티 2.0에 대한 개념은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이게 나왔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2.0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 이제 저희가 성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 보여줄 수도 있고 여권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2.0이 현실 세계에 좀 더 맞고 그리고 그런 자기 컨트롤, 내가 셀프 소버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 관련돼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었죠. 그 소셜 로그인이라고 해가지고 로그인할 때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줄어들겠죠. 우리가 서비스마다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을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만 가입하고 있으면 이 페이스북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데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쨌든 편리하게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서비스에 페이스북으로 가입을 했는지 네이버로 가입을 했는지 구글로 가입했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런 앞서 이야기 드린 캠브리지 어널리티카의 해킹 사건과 같은 그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페이스북 같은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이런 데만 해킹이 돼도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로그인에 쓰이는 기술이 OAuth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 자체는 괜찮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OAuth가 Authorization이 아니라 원래는 Authorization입니다. Authorization인데 저희가 Authentication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인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원래는 이 서비스 AP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 목적으로 인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인증의 목적 이메일이 당신 것이 맞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당신 것이 맞습니다라는 것들을 해주는 거기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셜 로그인 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디라는 개인 정보들이 그런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핀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그 개인의 그런 신원 인증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제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민번호를 바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주민번호 쓰지 말고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하자 해서 아이핀 같은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런 신원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이런 IP를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제공하는 이통사에 뭔가 디펜던시가 있고 거기에 어떤 이제 중앙화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향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인인증서 이것도 지금 신원 인증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고 뭐 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싶은데 공인인증서 잘 아실 겁니다. 기술 자체 이것도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콘도프에서 개발한 게 DID입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디지털 신원 인증을 위한 겁니다. 기존에는 중앙에 다 데이터를 모아놓고 개인정보 모아놓고 여기에 물어봐라. 페이스북에 모아놓고 내 정보는 페이스북에 물어봐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 중심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주권형으로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 개인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면서 검증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신원인증의 아이덴티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아이덴티티 2.0에 맞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ID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신원인증의 핵심인 건데 DID는 W3C나 DIF나 같은
그런 국제 표준 단체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DID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냐 하면, 이 DID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속성입니다. 그 변경이나 조작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는데 블록체인이 생기면서 이걸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고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DID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참여하는 엔터티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원주, 내 자신이랑 신원인증기관, 이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제공자, 편의점이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이 각 그 엔터티들이 다 아이디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성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인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신원인증기관인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 사람이 성인이 맞습니다라는 것들을 사인을 해서 나한테 주게 되고요. 그럼 내가 그 증서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편의점에 그 증서를 보여주고 내 성인 맞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편의점인 서비스 제공자인 편의점에서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아이덴티티 2.0에 맞는,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자기주권형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 체계로,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디에 맞춰서, DID에 맞춰서 만든 플랫폼 이름이 마이아이디 플랫폼입니다. 마이아이디 플랫폼에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마이아이디 플랫폼 자체, DID 플랫폼 자체인 증입니다. 이게 증이라는 게 그 민증가 할 때 그 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서, 주민등록증이든 뭐든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발급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를 담을 수 있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갑 내에 자기가 발급받을 수 있는 거 발급받았다가 필요할 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진미라고 하는 전자명부 서비스, 방명록 서비스를 하고 있고, 브루프라고 하는 블록체인 프루프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래서 증명서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이아이디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크리덴셜이라고 말하는 그 신분증 같은 것들을, 온라인 신분증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걸 어떤 이제 증명서들을 지금 발급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금융실명증, 은행 보면은 굉장히 신원 인증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그 계좌 개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 계좌 개설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고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인증을 받은 신원 인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금융실명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발급받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방문증, 어떤 지역의 방문증 같은 걸 발급하고, 본인 인증,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이 발급받은 기록들을 블록체인에 두고, 그 발급받은 증명서 자체는 자기가 휴대폰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떤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이 금융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가 신원인증을 금융사에서 그만큼 수준 높은 레벨에 받았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레벨의 그런 그 투팩터 인증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 암호를 바꾼다든지 OTP를 바꾼다든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기록이라든지 전자상거래, 그렇죠. 이제 이 신원인증이 중요한 게 이제 중고거래 같은데 보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 좀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만나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걸 쓰면은 신한은행, 저희가 신한은행에서 금융신분증을 발행하는데, 신한은행에서 신원을 보증해주는 사람과 만나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UI를 제공하는 저희 증이고요. 실제 저희 앱스토어나 이런 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증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지금 신한은행의 실명인증, 제주도 방문증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장점은 뭐라면은, 국내의 탑 은행인 신한은행,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그런 금융실명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실명인증이 생체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인증을 받아서 그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제주도 쪽에 제주도에 적용을 했었는데 제주도 관광광역이라고 해서 그 제주도의 관광지 뭐 성산일출봉 이런 데 방문했을 때 거기에 방문 기록을 남기는 이제 방역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QR 코드를 찍어서 그 방문 기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문 기록을 제출해서 내가 어떤 뭐 감염병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시면 아마 이거 다 깔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진미라고 DID 기반의 방문자 자격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 신분증을 맡긴다든지 그리고 그 담당자가 내려와서 같이 들어간다든지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신분증을 맡김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많아지고요. 수기로원과 방명록을 작성하게 되면 그 방명록 작성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굉장히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DID 기반으로 방문증을 발급받아서 그 방문증을 뭐 QR 코드를 찍음으로써 이제 그 방문증을 제출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쉽게 체크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체크인을 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고 보안 강화가 되고 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가 되죠. 내가 신분증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방문에 대한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QR코드를 통해서 그런 방문증을 제출해서 내가 방문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실제 문 같은 것들도 현관문이라든지 로빈문 같은 것들도 이 DID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ID라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슈어,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신분증을 발행하는 이슈어들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베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DID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DID를 많이 쓰고 많이 발행하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은행이랑 뭐 서비스 업체, 뭐 핀테크 업체, 스타트업 이런 다 합쳐가지고 한 78개 업체가 저희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이아이디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원래는 인증 인프라를 구축할 거고요. 그리고 신원 확인 수단으로 더 추가해서 이 신원 지갑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거고 내년에는 이런 그 개인의 크리덴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결국 그 크리덴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게 되면 이 자신의 데이터가 자신의 이제 휴대폰에 있게 되는데 그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유용한 데다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팔거나 뭐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데이터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플랫폼의 그런 IT 큰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이랑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데이터 주권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DID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최근에 생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탈중앙화해서 데이터 주권을 주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기획하시거나 뭘 하려고 했을 때 이런 DID를 먼저 고려해서 적용해 보시면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아주 이렇게 그 맞는 방향이라고 이런 패러다임에 맞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있을 부작용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